공룡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대한 티렉스죠. 하지만 사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이 생명체들의 이야기는 훨씬 더 다양하고 신기합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에도 공룡의 직계 친척인 생명체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벌벌새인데 이 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입니다. 이 새는 너무 가벼워서 앉아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현대의 새들이 수백만 년 전 거대한 멸종 사건에 살아남은 공룡의 마지막 살아있는 친척들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룡의 가장 작은 친척이 있다면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공룡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공룡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발굴되는 화석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기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생물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동물들과 어떻게 다르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가장 큰 동물은 대왕고래입니다. 대왕고래는 길이가 100피트가 넘고 무게는 100톤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웨일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물이 그 거대한 몸을 지탱해줍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현재 육지에서 걷는 동물들 중에서는 코끼리가 가장 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천만 년보다 더 전으로 돌아가 보면 코끼리는 한때 지구를 돌아다녔던 몇몇 공룡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공룡들은 크기가 모두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룡은 닭만큼 작았고 어떤 공룡은 여러 채의 집을 쌓아 올린 것보다도 더 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룡들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를 아우르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수백만 년 동안 공룡들의 크기, 형태, 그리고 생활 방식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공룡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진짜 거대한 공룡들 대부분은 초식동물, 즉 식물을 먹는 공룡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냥을 하는 대신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표본을 연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공룡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고생물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완전한 골격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몇 개의 뼈만 발굴됩니다. 많은 공룡의 유해가 인간이 발견하기도 전에 세월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고대 거인들의 더 선명한 모습을 그리기 위해 첨단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3차원 스캐닝 컴퓨터 모델링, 그리고 현대 해부학 연구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들의 추정되는 외형, 무게, 그리고 크기를 점차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누가 진짜로 가장 큰지 100% 확실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몇몇 후보들은 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같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5번째, 사우로포사이트. 만약 거대함의 기준이 키라면 이 공룡과 맞설 수 있는 공룡은 거의 없습니다. 점프하거나 오르지 않고도 6층 건물 높이에 닿을 수 있는 생물을 상상해보세요. 사우로포세이돈은 그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공룡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키가 큰 공룡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무엇을 발굴했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94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뼈들은 너무 커서 처음에는 이것이 동물의 것이라고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돌이 든 고대나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고생물학자들이 이것을 자세히 조사했을 때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뼈들은 사실 거대한 용광류 공룡의 목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우로포세이돈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이름은 도마뱀을 뜻하는 단어와 고대 그리스 신화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서 따온 것입니다.
전설 같은 존재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죠. 발견된 화석을 바탕으로 이 공룡의 전체 길이는 약 89에서 112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룡의 어깨 높이는 2층짜리 집보다도 더 높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공룡의 목입니다. 일부 과학적 추정에 따르면 이 공룡의 머리와 목은 최대 50피트 이상 높이에 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우로포세이돈은 지구를 걸었던 가장 키가 큰 동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예전 사파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각류 공룡들이 기린처럼 목을 곧게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목을 주로 수평으로 두거나 약간만 들어올린 채로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자세가 그들의 몸에 더 실용적이고 순환계에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 길이는 여전히 당시 대부분의 다른 초식동물이 닿을 수 없는 입까지 닿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그들의 몸 구조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들이 현대 조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기낭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몸 안과 몇몇 뼈에 있는 이 공간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거대해도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부 단단한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덕분에 그들은 엄청난 몸집을 하루 종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크기에 비해 그들은 게으른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로포세이돈은 초식동물로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식물을 찾아 먹는 데 보냈습니다. 이 공룡은 하루에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어야만 몸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룡은 아마도 고대숲, 강가, 습지, 그리고 당시 큰 식물이 풍부했던 해안가를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완전히 자란 사우로포세돈을 공격할 용기가 있는 포식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의 어린 개체들에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대형 동물들처럼 어린 사우로포세돈은 더 쉽게 사냥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육식 공룡들의 주된 표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으며 화석 기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생물의 움직임, 속도, 그리고 정확한 무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물이 살던 시기에 살았고 멀리서 이 생물이 걷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것이 동물이라고 바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움직이는 산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서로포시돈의 크기가 아무리 놀랍더라도 우리의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거인은 앞선 거인보다 더 길고 거의 시내버스 2대를 이어붙인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어진 것입니다. Number 4, Dret. 아까 그 공룡이 매우 긴 목으로 유명하다면 다음 공룡은 무게와 힘에서 진정한 거인입니다. 사실 이름부터가 마치 경고처럼 들립니다. 드레드노투스. 이 이름의 뜻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룡의 크기를 직접 본다면 과학자들이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공룡의 화석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공룡들이 발굴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공룡 유해를 발견하자마자 뼈대 보존 상태가 매우 독특하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단순히 몇 개의 뼈 조각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룡의 몸 대부분이 회수되어 지금까지 발견된 거대한 티타노사우루스 화석 중 가장 완전한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공룡의 몸 길이는 약 85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의 길이는 거의 36피트에 달하고 꼬리는 작은 버스만큼이나 길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발견된 개체가 죽었을 때 아직 완전히 성체가 아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드레드노투스는 더 오래 살았다면 더 크게 자랄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공룡의 뼈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골격의 일부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일부 뼈는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속 성장 중인 어린 동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마치 아직 최종 키에 도달하지 않은 10대 청소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표본이 매우 크더라도 이 종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아직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석의 크기와 발굴 장소가 험했기 때문에
모든 유해를 완전히 발굴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골격의 중요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발굴이 끝난 후 화석들은 더 깊은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현대 고생물학에서 가장 큰 논쟁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레드노투스는 실제로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초기 추정에 따르면 거의 60m톤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연구자들이 그 수치를 의문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가볍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과학 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 최근의 분석들은 이 무게를 대개 48에서 49m톤 정도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걸어 다녔던 가장 무거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크기를 상상해 보려면 여러 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게를 모두 합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무게가 바로 그 정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나운 포식자가 아닙니다. 다른 거대한 티타노사우루스들처럼 드레드노투스는 초식동물이었습니다. 드레드노투스는 하루 종일 고대 숲을 돌아다니며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었습니다. 드레드노투스의 긴 목은 넓은 지역의 식물을 쉽게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넓은 지역에 식물을 닿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화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과학자들이 거대한 용광류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룡의 뼈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거대한 공룡들의 골격이 얼마나 강한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숨쉬었는지, 머리까지 혈액을 보내려면 얼마나 높은 혈압이 필요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둘러싼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화석의 산태를 바탕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환경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홍수가 그들의 몸을 진흙과 퇴적물로 빠르게 덮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바로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유해가 이렇게 잘 보존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발견 덕분에 우리는 이제 백악기 후기의 공룡들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레드노투스가 아무리 놀랍더라도 이 목록에서 우리가 보게 될 가장 거대한 거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공룡은 선사시대 거인들의 진정한 왕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3번 파타고 티탄. 수년간의 탐사 끝에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우연으로 인해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파타고 티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광활한 평원에서 한 목장에서 거대한 뼈들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고생물학자들에게 알려지자 현대에 들어 가장 중요한 공룡 발굴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발굴이 계속될수록 그들이 발견한 것이 평범한 공룡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화석이 땅에서 드러났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개체의 뼈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같은 생태계에서 돌아다녔을지도 모르는 육식 공룡의 이빨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과학적으로 아직 한 번도 기재된 적 없는 거대한 티타노사우루스의 유해였습니다. 여기서 파타고 티탄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이 이름은 파타고니아와 고대 그리스 신화의 거인인 타이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 이름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전 세계의 이목이 순식간에 집중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화석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견된 가장 큰 공룡이라는 타이틀의 유력한 후보임은 분명했습니다. 초기 추정치 중 일부는 이 공룡이 대왕고래의 길이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거대 공룡 발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연구가 늘어나고 골격 복원이 더 정밀해지면서 일부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더 최근의 과학적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파타고 티탄의 크기를 추정합니다. 길이는 약 100피트이고 무게는 대략 50에서 57m톤 정도입니다. 몇몇 초기 추정치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것은 땅 위를 걸었던 가장 거대한 동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크기를 더 쉽게 상상하려면
허벅지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의 화석 중에는 대퇴골이 거의 8피트, 약 2.4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다리가 얼마나 거대한 몸을 지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티타노사우루스처럼 파타고 티탄도 포식자는 아니었습니다. 파타고 티탄은 초식동물로 평생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 긴 목 덕분에 파타고 티탄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숲의 넓은 부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파타고 티탄이 살던 시절의 파타고니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건조한 평야 대신에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파타고니아의 많은 지역은 더 푸르고 강과 숲이 있었으며 이런 거대한 동물들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생이 있었습니다. 파타고 티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화석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뼈 한 조각이나 해골의 일부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발견된 유해 덕분에 연구자들은 거대한 티타노사우루스의 실제 생활 모습을 더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지금의 티타노사우루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개체가 한 곳에서 발견된 걸까요? 한 가지 이론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강력한 홍수가 발생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들의 시신을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곳에 예전에 물이 흐르는 수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후변화나 오랜 가뭄으로 인해 물 공급원이 말랐다면 공룡들은 반복해서 그곳을 찾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든 그 결과는 고생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석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타고 티탄 덕분에 지구상에서 실제로 가장 거대한 공룡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커도 아직도 목록의 맨 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거인은 공룡 연구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이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화석이 발견될 때마다 언급되는 존재죠. 누가 정말로 땅 위를 걸었던 가장 큰 동물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됩니다. 2위 푸에르타사우루스. 만약 어떤 공룡의 가슴이 교실보다 더 넓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푸에르타사우루스가 고생물학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공룡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골격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우 적은 수의 화석만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서 몇 개의 척추뼈만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몇 개의 뼈만으로 전체 공룡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생물학자들에게는 각각의 척추뼈가 설계도의 한 조각과도 같습니다. 다른 티타노사우루스 화석들과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 중 하나의 모습을 조금씩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이 화석은 그 발견과 연구에 도움을 준 연구자들을 기리기 위해 푸에르타사우루스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깊어질수록 이 공룡이 다른 거대한 용광류들과 얼마나 다른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이 공룡의 등에서 나온 거대한 척추뼈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은 어떤 용광류 공룡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넓은 척추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과학자들은 푸에르타사우루스가 매우 넓은 흉곽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푸에르타사우루스는 단순히 길거나 키가 큰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매우 넓었습니다. 여러 과학적 추정에 따르면 푸에르타사우루스의 길이는 거의 100피트 또는 그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과감한 추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연구들은 화석 증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데 더 신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푸에르타사우루스라는 이름이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과거 푸에르타사우루스는 역사상 가장 큰 공룡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에서 자주 거론됐는데 확실한 최고라서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발견된 화석만으로도 그 잠재적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몇몇 복원이 정확하다면 푸에르타사우루스는 지상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몸통을 가진 동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작은 교실만큼이나 넓은 몸통을 가진 생물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무게를 매일 수십 톤이나 되는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4개의 다리가 받치고 있습니다. 다른 티타노사우루스들처럼 푸에르타사우루스도 초식동물입니다. 사냥을 하지 않죠. 대신 푸에르타사우루스는 자신의 거대한 신진대사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푸에르타사우루스는 백악기 후기 파타고니아의 푸른 숲에서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후가 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숲과 강이 많았고 식생도 풍부했습니다. 이 거대한 사우로포드들의 먹이원이었습니다. 이 거대 공룡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거대한 티타노사우루스가 무리, 즉 떼를 지어 이동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포식자로부터 특히 어린 개체들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체 푸에르타사우루스를 공격할 수 있는 포식자는 거의 없지만 갓 부화한 새끼와 어린 공룡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같은 생태계에는 그들의 종 중에서 더 약한 개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형 수강류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푸에르타사우루스가 완전히 성장하면 그 거대한 크기 자체가 방어 수단이 됩니다. 빠르게 달릴 필요도 없고 사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거대하기만 해도 아무도 공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푸에르타사우루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발견된 화석이 적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언젠가 이 공룡의 더 완전한 골격이 발견된다면 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룡 목록을 다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공룡은 고생물학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많이 논의되는 거인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진정으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긴 동물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아직도 왕관을 완전히 넘겨주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공룡은 공룡 세계에서 전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번 아르헨티노사우루스. 100년이 넘는 공룡 탐사의 역사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말로 땅 위를 걸었던 가장 거대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름들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생물학자들에게는 항상 대화에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재미있게도 이 이야기 역시 단순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에서 한 사유지에서 거대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 된 고대나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발견된 것이 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공룡보다 훨씬 더 큰 생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르헨티노사우루스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골격은 완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석 증거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뼈들만으로도 과학자들은 이것이 진정한 거대 생물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생물의 척추뼈 중 일부는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큰 것들에 속합니다. 골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생물학자들은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 크기를 추정합니다. 그들은 발견된 뼈를 더 완전한 다른 티타노사우루스의 골격과 비교하여 가능한 전체 크기를 추정합니다. 여기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100피트가 넘는 길이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더 보수적인 추정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무게가 60미터톤이 넘는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그보다 더 높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 모든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거의 모두가 동의합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 목은 여러 대의 시내버스를 이어붙인 것만큼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발은 움직이는 건물을 지탱하는 돌기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하는 동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 잎, 그리고 식물을 필요로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래서 이 동물은 주변 환경 자체를 변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 무리가 숲을 지나갈 때 그들은 단지 먹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의 모습을 바꿔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동물조차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았습니다. 일부 가장 살이 많은 개체들이 공격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수강류 포식자들이 어린 아르헨티노사우루스나 약하고 다친 개체들을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희생양이 되지는 않지만 완전히 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대하다는 것에는 또 다른 약점이 있는데
바로 빠르게 달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대부분의 더 작은 공룡들에 비해 움직임이 느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공룡의 주된 방어 수단은 힘과 거대한 크기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동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거대한 티타노사우루스들은 번성했고 그들의 개체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고대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존재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형 동물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이 찾아왔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우리 지구가 겪은 가장 큰 배멸종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과학계의 광범위한 합의에 따르면 오늘날 멕시코 근처의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한 것이 이 재앙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후 기후가 극심하게 변했고 대기 중 먼지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었으며 먹이 사슬이 붕괴되고 식물과 동물의 대규모 멸종이 이어졌습니다. 공룡이 아무리 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배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구 전체가 변했을 때 아르헨티노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공룡조차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점일지도 모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은 집보다 길고 여러 마리 코끼리보다 무겁고 오늘날 걷는 어떤 동물보다도 큰 생명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을 뒤흔들던 가장 거대한 생명체들은 이제 바위 아래에 묻힌 뼈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세상의 조용한 흔적입니다.